카이사르는 베르킨게도릭스에게 대승을 거둔 알렌시아 전투 이후 갈리아 전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기원전 49년부터 카이사르가 쓴 내전기가 남아 있습니다. 갈리아 전기는 독자는 로마 시민이고 적은 갈리안입니다. 내전기는 독자는 로마 시민이고 적은 반카이사르파 로마 시민입니다. 갈리아 전기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전쟁 이후 상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로마는 크게 3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로원, 귀족. 이 안에는 전통적인 귀족도 있고 평민 출신의 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계급, 신흥 경제인 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물론 그 외에 시민권을 갖지 못한 속주민 등이 있습니다만 내전에서 중요한 축은 이 셋일 겁니다. 그런데 원로원파라에서 모두 반카이사르파는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크게 셋으로 나누어지죠. 강경파, 온건파, 중도파. 반카이사르파가 있을 것이고요. 중도도 있을 것이고요. 친카이사르파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전통 귀족이냐 평민 귀족이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카이사르파 원로원 의원들이 단합을 한 이유는 BC 59년 카이사르가 집정관을 지내던 시절 그라쿠스 형제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토지법 등을 카이사르가 통과시킨 거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기득권이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마음도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이들의 강점은 원로원 내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봉장에는 키케로와 카토가 있습니다. 워낙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중도파 의원들의 의견을 좌지우지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파였을까요? 같은 지방, 같은 지역, 같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니까요. 키케로와 카토는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 한다는 말까지 섞어가면서 여론몰이를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군사적 재능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카이사르 같이 유능한 사령관과 한판 붙으려면 군사적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메우려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처음 집정관이 될 때 카이사르에게 표를 모아주었고 토지법이 통과될 때 자기 부하 장병들을 위한 퇴직금과 교환 조건으로 카이사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장인, 폼페이우스가 사위인 인척관계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가 사망한 이후 친인척 관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폼페이우스가 마음을 돌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기는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 이전만 해도 로마의 최고 영웅이었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후 최고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동방정복 이후 폼페이우스도 카이사르처럼 원로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죠. 그래서 삼두의 일원이 됐던 거고요. 반카이사르파 원로원 의원들은 폼페이우스에게 접근을 합니다. 군사 지휘권을 가진 5년 임기의 식량청 장관을 부여하고요. 배우자인 율리아 사망 이후 삼두의 일원이었던 크라수스의 며느리,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 동안 사랑했던 부장 아들 크라수스의 와이프인 메텔루스 스키피오의 딸을 폼페이우스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 크라수스는 페르시아 원정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혼란이 극도에 달했던 BC 53년 집정관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에게 단독 집정관 취임을 제의하게 됩니다. 원로원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중의 인기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만만했을 겁니다. 폼페이우스의 약점은 연설 능력이 부족하다, 정치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C- 아니 낙제일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도파들은 왜 반카이사르파에 동조를 했을까요? 약 30년 전에 있었던 마리우스와 술라의 내전을 떠올렸을 겁니다. 수백 명의 원로원 의원과 수천 명의 기사 계급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카이사르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군대를 통해서 집권을 하겠다는 생각이 주요 생각이진 않아 보입니다. 갈리아에서의 정복전쟁으로 삼두 정치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집정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원하는 법안을 민회에서 통과시키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테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구테타와는 좀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왕정에서의 구테타는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왕위 계승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이나 명나라의
로마의 영락제 같은 경우 세자로 책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쿠데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로마는 공화정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를 선발합니다.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왜 루비콘강을 건넜을까요? 내전기는 기원전 49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보낸 편지를 낭독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두 집정관은 모두 강력한 반 카이사르파 의원입니다. 호민관들이 카이사르가 보낸 편지를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한 요청이 들어오자 억지로 읽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폼페이우스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동시에 해산하자는 겁니다. 미소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핵무기를 동시에 감축하자고 제안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대치한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칼을 내려놓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1대1 관계면 서로 마주 보면서 동시에 칼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해산을 한다 하고 해산을 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킨 쪽이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제안은 명분 쌓기일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읽기만 했을 뿐 토론은 하지 않는 거죠. 집정관 렌툴루스는 원로원 최종 공고를 내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라도 행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폼페이우스의 새로운 장인 메텔루스 스키피오는 폼페이우스에게 전권을 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기원전 51년 카이사르가 베르킨게도릭스와 전투 이후 갈리아 지방에 잔불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카이사르를 해임하고 소환하자고 주장했던 당시 집정관 마르켈루스도 원로원 최종 공고는 당연하고 군대를 더 모으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중도파는 폼페이우스가 속주 총독이니 스페인으로 떠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카이사르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중도파의 의견은 강경파들의 장광설에 묻히게 됩니다.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러한 법안은 호민관들이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 시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이 로마 시내 밖으로 나와서 폼페이우스와 만나게 되는 거죠. 폼페이우스는 나에게 전권을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폼페이우스에게는 12개 군단이 있습니다. 속주 총독으로서의 10개 군단과 원로원이 파르티아 원정을 주장하며 카이사르에게 받아온 2개 군단이 폼페이우스 휘하에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었던 중도파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카이사르에게 알려주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하고 맙니다. 강경파 원로원 의원들은 제거하지 않으면 어차피 집정관은 카이사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카이사르는 뼈바르기를 시작합니다. 이방원이 2차 왕자의 난을 마치고 모든 혐의를 박포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방가는 동복 형제이거든요. 당시 왕이었던 두째 형 정종도 살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 태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전을 마무리하고 나면 통치자가 될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모든 원로원 의원을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폼페이우스는 민중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만 적으로 삼고 폼페이우스와 그 외의 원로원 의원들은 강경파 의원들에게 호도되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으로 그림을 그려갑니다. 집정관 렌토루스는 다음에 속주 총독이 되어 한몫을 단단히 챙길 준비를 하고 있다. 제2의 술라가 될 야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적습니다. 폼페이우스의 새로운 장인 메텔루스 스키피오도 속주와 군대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반면 폼페이우스는 원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반 카이사르파가 된 이유는 주변에 모두 반 카이사르파이기 때문이고 자신에게서 뺏어간 2개 군단에 대한 불명예 때문에 더 강경하게 나온다. 본인의 주특기인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인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라고 적습니다. 폼페이우스의 강력한 의지와 반카이사르파의 추진력이 더해져서 원로원 최종 권고가 발효됩니다. 로마가 몰락할 위기 혹은 악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에 의한 위기가 아니고서는 원로원 최종 권고가 발효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단 5일 동안의 원로원 회의를 통해서 원로원 최종 권고를 내린 것은 날치기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주사위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로마에서는 전쟁 준비가 한참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보낸 2개 군단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징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폼페이우스와 동방원정을 했었던 역전의 용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고요. 스키피오를 시리아 속주 총독으로 파견하기로 하고 에노발루스는 카이사르 후임 갈리아 총독으로 내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주 총독 배정은 민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생략이 되게 됩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주사위를 던집니다. 장병들을 모아놓고 원로원파를 비난합니다. 폼페이우스를 부추겨서 나를 공격하려 한다. 나는 폼페이우스를 지지한다. 그동안 폼페이우스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도와왔다. 또한 원로원파가 호민관들의 거부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호민관의 수많은 권리를 없앴던 술라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술라는 독재관이 되었을 때 호민관들의 입법권을 없애버리죠. 내란의 한 축은 호민관들이 앞장섰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도 거부권을 완전히 박탈하진 않았습니다. 술라가 사망하고 폼페이우스가 집정관이 되었을 때 호민관의 모든 권리는 회복이 됩니다. 폼페이우스가 민중파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병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갈리아에서 이룬 전공을 무시당했다. 명예를 회복하자라고 동기부여하면서 루비콘강을 건너게 됩니다. 당시 카이사르에게는 1개 군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아 지방에 남아있었던 군단들에게 이탈리아로 진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이전에 이미 군단의 남하를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갈리아에서 출발한 군단이 카이사르와 합류하기까지 25일이 소요가 됩니다. 한니발이 15일이 걸렸고요. 이때는 알프스 지방의 민족들이 한니발을 의심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한니발의 동생이 알프스를 넘을 때는 훨씬 빨랐고요. 갈리아 정복 이후 알프스는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나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하이두이족이 있던 지역에서 출발을 했다면 25일이면 충분히 카이사르와 합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루비콘강을 건넌 카이사르에게 2명의 사절이 찾아옵니다. 폼페이우스가 보낸 편지를 들고 온 거죠. 이 편지는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쓰여진 겁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게 나는 당신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다. 하지만 국익이 먼저 아니냐. 개인적인 야심과 불만은 자제해달라. 복수심은 로마에 피해를 줄 뿐이다. 라고 적습니다. 글은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 투영하고 있는 결과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에게 답장을 씁니다. 시작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나의 지휘권을 뺏어가려 했냐는 거죠. 기원전 51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50년 속주 총독 임기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임 속주 총독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임 속주 총독이 군사지휘권을 가지는 것을 관례로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속주 총독은 봄 혹은 여름에 도착합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속주 총독 임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부재중 집정관 입후보 등록을 왜 자꾸만 막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주장했었던 군대 동시 해산을 요구합니다. 카푸아에 있는 2개 군단은 나한테 뺏어간 게 아니냐고 폼페이우스의 약한 부분을 살짝 건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속주로 돌아가고 군대를 동시에 해산한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자. 이 모든 것을 대표인 당신과 내가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자. 카이사르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폼페이우스를 설득할 자신.
폼페이우스는 지금까지 카이사르에게 늘 말려들었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 스스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명분 쌓기의 연속입니다. 강경파와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카이사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카이사르는 군대를 동원한 해결책을 피하자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정관과 반카이사르파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로마를 떠난 이후였습니다. 사신들은 카푸아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이 편지를 받아든 폼페이우스는 당신이 갈리아로 돌아가서 군대를 해산하면 나도 속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폼페이우스와 강경파들은 지속적으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버린 카이사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로 직접 쳐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명분이 필요합니다. 폼페이우스를 만나고자 하는 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개 군단의 반을 안토니우스에게 주어서 로마에서 2-3일 거리에 있는 교통요지인 아레초로 보내게 됩니다. 2개 대대는 자신과 함께 리미니에 머물고 1개 대대씩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마을들로 보내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 내이기 때문에 수비 병력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입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로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카이사르는 쿠리오에게 자신의 2개 대대와 페자로에 있었던 1개 대대를 합친 3개 대대를 주어서 구비오를 향해 보내게 됩니다. 구비오에는 테르무스가 5개 대대와 함께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대대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이 테르무스에게 우리는 카이사르를 지지한다고 의사를 표명합니다. 테르무스는 급히 5개 대대를 이끌고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군인들이 탈영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2-3일 거리의 교통요지 2군데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로마를 압박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오시모로 접근을 합니다. 폼페이우스의 지역구의 초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징집한다면 이곳이 주요 지점이 될 겁니다. 이 지역은 카이사르가 신경을 써야만 하는 곳이죠. 아티우스 바루스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비오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카이사르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폼페이우스의 백인 대장 중에 한 명이었던 푸마우스가 생포되게 됩니다. 이후 카이사르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로잡은 적장들을 모두 풀어준다는 겁니다. 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카이사르는 지속적으로 폼페이우스의 지역구를 점령해 나갑니다.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2-3일 거리 내에 카이사르의 군대가 진출했다는 것을 듣고 집정관과 강경파 원로원 의원들 그리고 과거 내란의 악몽을 떠올린 위력자들은 짐을 싸들고 로마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짐수레가 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이사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2명의 집정관이 모두 로마를 떠난 것은 카이사르 입장에선 호재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2명의 집정관 중에 1명은 로마에 머물러야 하거든요. 집정관들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군대를 이끌고 브린디시 항을 향해 진군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폼페이우스는 이때부터 동방으로 넘어가서 군대를 모아 카이사르와 일전을 벌일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왜 동방일까? 10여 년 전 폼페이우스가 재편을 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친 폼페이우스 유력자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가 동방의 지지자들과 합류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요.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지역구를 전투 없이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적어 놓습니다. 폼페이우스의 지역구조차도 나를 지지하는 분위기임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겠죠. 갈리아 전쟁 내내 카이사르의 오른팔 역할을 했었던 라비에누스의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도 한 줄 적습니다. 라비에누스는 갈리아 전쟁이 끝날 무렵 폼페이우스의 설득인지 강경파 원로원 의원들의 설득인지에 넘어가서 반 카이사르 진영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라비에누스에 대해서는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라비에누스가 건설한 리투스가 자신에게 항복을 했으며 군대를 보내왔다라고 간단하게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루비콘강을 건넌 지 3주 정도 지난 즈음 한 개의 군단이 카이사르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아스콜리 피체노입니다. 폼페이우스 지역구의 수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첫 전투다운 전투가 시작되려 합니다. 지휘관은 갈리아의 속주 총독으로 임명된 에노발부스입니다. 에노발부스는 폼페이우스에게 지원 병력을 요청하면서 다리를 파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이사르의 진격을 막으려 합니다. 자신의 땅을 나눠주겠다는 말로 장병들을 동기부여도 하고요. 이때도 근처에 있었던 술모나라는 도시의 주민들이 카이사르에게 협조하겠다고 연락을 보냅니다. 문을 열겠다는 거죠. 여기에 갈리아 지방에서 모은 22개 대대가 합류하는 호재를 맞이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성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방책을 세우는 것은 카이사르 군단의 주특기입니다. 숨통이 조여오자 에노발부스는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장병들은 에노발부스를 생포하고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카이사르에게 알립니다. 군대가 갑작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갈 경우 약탈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스핀테르가 카이사르에게 면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겠다는 거죠. 이 스핀테르는 과거 카이사르 덕분에 제사장에 임명도 되고 법무관에 당선도 됐을 뿐더러 속주 총독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맞이한 카이사르는 나는 당신들을 해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중상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켰다. 일부 파벌들에 의해서 로마가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스핀테르는 성 안에 있던 지휘관들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 카이사르 군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방면을 해버립니다.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군자금도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마도 돈은 충분했나 봅니다. 하지만 군대는 흡수합니다. 군대가 부족해서 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두게 되면 폼페이우스 쪽으로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시는 모병제였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였기도 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7일 동안 공성전을 벌였던 카이사르, 폼페이우스를 따라잡으려 행군을 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브린디시에 도착을 해서 50개 대대 중 30개 대대는 두 직정관과 함께 그리스로 보낸 상태입니다. 폼페이우스는 20개 대대와 함께 브린디시에 머물러 있었고요. 카이사르는 브린디시에 머무는 이유가 아드리아해를 봉쇄하기 위함인지 배가 부족해서 못 간 건지는 모르겠다라고 적습니다. 포위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 쪽은 공사하기가 쉽지만 바다 쪽이 문제입니다. 천연의 항구라는 것은 깊이가 상당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도 뗏목을 만들어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항구 입구를 봉쇄하는 토목공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도 폼페이우스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폼페이우스가 빠진 반 카이사르파는 별거 아니어 보였을 겁니다. 폼페이우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목공사를 막기 위해서 대형 상선에 3층 높이의 탑을 설치하고 투석기 등을 달게 됩니다. 방해를 하는 거죠. 일부 파괴도 하고요. 갈리아 전쟁 때와는 다른 적을 만난 겁니다. 최고의 명장이기도 하고요. 폼페이우스를 설득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 부관의 절친인 자신의 부관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까이죠. 공사를 시작한 지 9일째 아직 토목공사는 반도 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그리스 쪽으로 군대를 날랐던 배들이 회항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모든 군단을 싣고 그리스로 가기로 작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후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성 앞에 다양한 함정들을 파놓게 됩니다. 로마는 확실히 공사로 승리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브린디시 주민들이 폼페이우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게 문제가 되죠. 덕분에 폼페이우스의 덫에 걸려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항구 봉쇄 토목공사로 인해서 폼페이우스를 놓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빠르게 폼페이우스를 따라가서 결전을 치룬다면 수월할 거라고 적어는 놓습니다. 하지만 배가 없죠. 때는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는 배들을 이동시키기에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중해의 겨울은 폭풍이 많습니다. 스페인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우스가 술라가 독재왕이던 시절 세르토리우스 반란을 제압한 곳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지지 기반인 거죠. 그 전에 카이사르는 분명하게 해둬야 될 일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앞에 있었던 섬 중에 반 카이사르파가 있는 곳으로 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사르데냐로는 부장 발레리우스를 보냅니다. 이를 들은 사르데냐 주민들은 총독인 코타를 쫓아내게 되고요. 쿠리오라는 호민관에게는 2개 군단을 주어서 시칠리아로 보냅니다. 속주 총독은 군대를 열심히 모으기는 했으나 이길 자신은 없었나 봅니다.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자신은 동의하지도 않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투덜거리면서 시칠리아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 무렵 로마에 도착한 카이사르, 원로원 의원들을 모읍니다. 모두 도망간 게 아닙니다.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선거를 원했을 뿐인데 왜 나를 반역자로 몰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폼페이우스에게 평화사절단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경파 원로원 의원들이 떠날 때 남는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반역자로 취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의가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호민관을 통한 거부권 행사 기술을 습득한 강경파 원로원 의원들은 호민관 한 명을 매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루키우스 메텔로스란 호민관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카이사르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